네, 반갑습니다. 노 선생입니다. 끝장의 강의 오랜만에 또 이렇게 찾아뵙네요. 그동안 좀 여러 가지 오프라인 강의가 많아서 이제 온라인 강의, 유튜브 강의 업로드가 조금 많이 늦었습니다. 뭐 어쨌든 요거는 이번에 있을 시험, 8월 시험이죠. 지금 오늘 날짜가 2017년 6월 27일인데 8월에 있을 시험에 대비해서 이제 대비할 수 있도록 강의를 찍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재고자산의 평가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재고자산은 자, 이렇게 그림을 우리가 그렸습니다. 재고자산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이쪽 차변의 위쪽에는 기초라고 넣었었고, 이쪽에 기말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이 부분은 이제 순매입이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이제 팔리는 것은 매출 원가라는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그 흐름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기본적으로는 다 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은 기말, 이 부분 이제 기말 재고 자산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기말 재고가 얘네들은 어디에 표시가 되냐면 재무상태표에 기말이니까 12월 31일에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이라는 이름으로 표시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기말 재고자산이 재무상태표에 표시가 될 때 올바른 금액이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신뢰성 높은 회계 정보가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말 재고자산 같은 경우는요, 가격과 수량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P는 이제 price, Q는 quantity 해서 P는 가격, 단가, 뭐 하나당 가격이에요. 그 다음에 Q는 수량,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두 가지가 곱해진 그 금액이 바로 기말에 표시되는 금액이 되는 겁니다. 물론 기초, 매입, 매출원가 전부 다 하나당 단가, 그 다음에 수량으로 다 그 곱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도 한번 기억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요 P를 아까 전에 단가라고 했었거든요. 단가, 그 다음에 Q는 수량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면 요 그 회계에서는 요 단가, 하나당 가격을 그럼 기말에 남아있는 요 재고 자산의 하나당 가격은 과연 어떻게 우리가 측정을 할 것이냐. 그래서 단가 결정 방법 이 뭐냐 뭐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어디 있냐면 요 밑에 보시면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이선출법, 그리고 유통업에서 쓰는 소매제고법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문제 포인트는요, 단가 결정 방법이 아닌 것은, 맞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단가 결정 방법은 개별법,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이선출법 등과 같이 4개 이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지선 따로 낼 수가 있고,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거는 아래쪽 보시면 이 감가상각 방법이 오답으로 주로 나옵니다. 예시로는 정액법, 정률법, 연수학계법, 생산자비례법 얘네들을 하나 끼워가지고 오답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유형자산 가시면 감가상각 할 때 또 암기하셔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어쨌든 얘랑 감가상각 방법이랑 그 다음에 단가 결정 방법 이 부분을 구분 잘 하셔서 좀 암기를 하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수량 결정 방법입니다. 이 수량 결정 방법에는 수량 결정 방법 얘는 요 밑에 보이시는 계속기록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지재고조사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요거는 수량 결정 방법이구나 라는 걸 아시면 돼요. 그럼 이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단가 결정 방법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단가 결정 방법을 보시면 개별법부터 있거든요. 요건 이제 하나당 가격을 정하는 건데, 자, 먼저 개별법은 뭐냐면 얘가 내가 매입을 언제 했는지, 그 다음에 기초에는 얼마나 있었는지 정확하게 다 구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바코드 같은 거 있죠. 물건을 사올 때마다 바코드 찍어서 그 장부나 프로그램에 넣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팔릴 때마다 바코드 또 찍겠죠. 그럼 뭐가 팔리는지 알게 될 거고, 그럼 최종적으로 기말에 남아있는 그 재고자산의 단가가 정확하게 계산이 됩니다. 정확해요. 개별법은 정확합니다만 얘는 정확합니다만 시간, 비용이
과다하게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보통 조금만 그 수량이 좀 적은 기업 같은 경우는 개별법으로 하면 돼요. 하지만 조금 이제 기업이 커지면 워낙 많은 수량을 다루기 때문에 하나하나 정확하게 다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선입선출법과 같은 것들을 하는데요. 선입선출법은 뭐냐? 먼저 들어온 게 입, 그 다음에 먼저 나간다. 얘는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기초에 있던 게 먼저 매출원가로 팔려서 나가고, 그 다음에 늦게 들어온 게 기말로 간다. 그런 개념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우리 편의점이나 이런 데 보면 우유 있죠. 우유 같은 거 보시면 항상 유통기한 빠른 거를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데 놔놓고요.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거는 뒤로 미루잖아요. 그게 이제 선입선출의 좀 대표적인 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보실 부분은 평균법입니다. 물론 평균법은 이동평균법, 청평균법으로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만 우선은 평균법이 뭔지부터 이야기만 드릴게요. 평균법은 자 여기 보시면 기초가 있고 아까 순매입이 따로 있었잖아요. 근데 모르겠다. 그냥 이거 다 합쳐서 평균 단가를 하나 만들어내요. 총 금액에서 차변의 총 금액 나누기 총 수량으로 나누면 평균 단가가 이제 나올 거거든요. 평균 단가가 하나가 나오죠. 요거를 이용해서 매출원가에 배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출원가에 가는 평균 단가, 기말에 가는 평균 단가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의 단가만 이용하는 게 평균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후입선출법은요. 먼저 늦게 들어온 게 입이죠. 늦게 들어온 게 먼저 나간다. 이건 이제 잘 안 씁니다. 실무에서. 굳이 찾아보자면 고물상이에요. 고물상에 최근에 들어온 걸수록 좀 더 새 거다라는 가정하에 보시면 최근에 들어온 새 거를 먼저 팔겠다. 뭐 그런 관점입니다. 그 다음에 유통업 같은 경우는 소매제공법을 쓰는데 이마트를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마트 경우는 여러 가지 물품들을 다루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가 뭐 선입선출법을 써야 되고 뭐는 또 평균법 쓰는 게 더 맞고 뭐는 후입선출법 쓰는 게 맞고 이런 거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소매제공법은 뭐냐면 업종별로 뭐 해물, 수산, 뭐 육류 이런 것별로 그 매출 이익률을 딱 정해놔요 자기들이. 그래서 이제 이걸 사와가지고 매출 이익률 곱한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계산한다라는 관점인데 그냥 다른 거 뭐 아실 필요 없고요. 유통업에서는 소매제공법을 사용한다 정도로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 부분이 수량 결정 방법이잖아요. 자, 요 위에는 단가 결정 방법입니다. 요래 돼 있는데 수량 결정 방법은 계속 기록법은 뭐냐면 들어올 때마다 장부에다가 계속 기록하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그 수량과 관련된 정보를 기록 혹은 입력을 하는 거죠. 그 다음 실지재고조사법은요. 내가 실제로 창고에 가서 세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실제로 창고에 가서 세어보는 것을 말합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고요. 단가 결정 방법의 특징 부분은 단가 결정 방법의 특징 부분은 세무 2급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름만 내용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자 보세요. 먼저 개별법은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일치한다 했죠. 원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 요거는 장부, 원가는 장부란 뜻이에요. 장부의 흐름과 실물은 실제예요. 흐름이 완벽하게 일치하죠. 왜냐면 정확하게 하나하나 들어온 거 나간 거 다 기록하면서 체크하니까요. 자, 손해손실법. 원가 장부의 흐름과 실물의 흐름이 요건 이제 대체를 일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의식적으로 일단 이렇게 해요. 먼저 들어온 거 먼저 나가게 하자라고 의식적으로 하거든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물건을 그렇게 관리하다 보니까 대체적으로는 이제 일치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특징은 기말 재고가 현행가치라는 말 보이시죠? 현행가치는 가장 최근의 시세를 말합니다. 자, 재고자산 T계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여기 T계정이 있는데 맨 처음에 기초에 있던 뭐 물건들이 있었을 것이고 중간에 매입하는 물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선입선출법에 따른다면 자 매입을 중간중간에 계속 이렇게 순서대로 한다고 봅시다. 매입 날짜별로 이제 매입을 하잖아요. 그럼 선입선출법은 먼저 있던 게 먼저 이렇게 팔리고 나머지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늦게 사온 얘가 최근 시세지 않습니까? 얘가 이제 기말에 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행 가치를 잘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리고 평균법에 대한 걸 잠깐 보세요. 이동평균법이 뭐고 총평균법이 뭔지를 좀 이야기해 볼게요. 우선 총평균법부터 할게요. 총평균법 밑에 옆에 보세요. 실지재고조사법 하다. 실지재고 여기 있었잖아요. 여러분 실제로 창고 재고 조사는 언제 한 번씩 하겠습니까? 보통 한 달 아니면 1년에 한 번씩 하겠죠. 뭐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띄엄띄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평균을 내는 게 총평균법이에요. 그때마다 평균을 낸다. 그러니까 보통은 뭐 크게 긴 날짜에 한 번 하는 겁니다. 그럼 이동평균은 계속기록법 하라 돼 있죠. 요거는 뭐냐면 아까 장부에다가 들어올 때마다 적는다 했잖아요. 계속기록법 장부에다가 들어올 때마다 적는다 했잖아요. 들어올 때마다 장부에서 하잖아요. 물건이 들어올 때마다 장부에 기록함과 동시에 평균을 계속 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입할 때마다 평균을 다시 냅니다. 그래서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하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요거는 문구가 그 전산세무2급에 나왔었어요. 이동평균법은 계속기록법하, 총평균법은 실질재고조사법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넣어놓은 겁니다. 자, 후입선출법 늦게 들어온 게 먼저 나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기말재고는 현행가치를 잘 못 나타낸다. 얘는 선입선출법과 그냥 반대 개념이니까 그래요. 됐죠? 그 다음 소매제고법은 유통업에서 사용하는 추정에 의한 단가 결정 방법이다. 뭐 이런 식으로 미리 말씀드리자면 요 부분 있죠? 요거는 지금 이해 안 되시면 넘어가세요. 시험에서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물론 요새 시험 추세를 보면 세무 문제를 가지고 조금 그 전산학 1급을 내는 추세이기 때문에 알아두면 좋습니다. 하지만 몰라도 크게 뭐 좌우하진 않는다. 이런 거 생각하시고요. 사실 중요한 건 지금 요 부분이죠. 재고자산의 단가 결정 방법을 비교해보자. 얘가 이제 중요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이야기 중에서요. 자, 얘가 뭐가 중요한 거냐면요. 보세요. 자, 단가 결정 방법을 비교해보자. 아까 단가 결정 방법에는 선입선출법이 있었고, 이동평균법, 총평균법, 후입선출법이 있었고, 뭐 부수적으로는 개별법도 있었습니다. 그쵸? 뭐 소매제고법도 있었지만요. 자, 그런데 이제 요 방법별로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특징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선입선출법으로 할 때 기말 재고 보이시죠? 기말 재고가 가장 크다. 얘가 부등호 제일 왼쪽이잖아요. 입 벌리고 있죠? 가장 크다. 뭐 이런 식이거든요. 그러면 후입선출법은 가장 작단데 우선 가정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요거 지금 단가 결정 방법 비교할 때는요. 기본적으로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가정을 줍니다. 그걸 가지고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자, 물가가 상승할 때는요. 특징, 기말 재고는 선입선출법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이동평균, 총평균, 후입선출순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막무가내로 이거 어떻게 외우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요거는 회계사에서도 이렇게 외웁니다. 어떻게 외우는지 보세요. 먼저 가나다선으로 적으세요. 시옷, 이응, 치읓, 히읗. 이 단가 결정 방법을 가나다선으로 미리 배열을 하셨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맨 처음에는 지금 보시는 요 기말 재고 요거부터 하시면 되는데 기자 한번 보세요. 기자 어떻게 생겼는지 보세요. 요래 생겼어요. 기 부등호도 기 이렇게 됐죠? 이렇게 암기하시면 돼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거 매출원가는 그럼 어떻게 암기합니까? 라고 물어보시잖아요. 이건 T계정 우리 그려서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재고자산 T계정 기억하십니까? 이게 매입 매출원가 그 다음에 기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기말이요. 기말이랑 이 매출원가는 같은 방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커지면 매출원가는 항상 작아지고요. 얘가 작아지면 얘는 커진다는 서로 반대의 그런 효과가 있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기말 재고가 아까 왼쪽으로 이렇게 했다면 매출원가는 반대 부등호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말 재고와 매출원가는 그냥 반대의 관계인 거예요. 방 안에서 기말이 살쪄가지고 뚱뚱해지면 매출원가는 쭈그리가 되는 거예요. 뭐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이라는 걸 여기 적혀 있는데, 단기순이익이 적혀 있는데,
뭐 매출 총이익 있죠. 매출 총이익. 그 다음에 뭐 영업이익도 있고. 이게 손익계산서에 있는 모든 이익들인데 얘네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지 보세요. 자, 여기 매출원가는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 자, 손익계산서로 넘어가면 어떤 식으로 적었냐? 우리가 이거 원가 흐름 하실 때, 재고자산의 흐름 하실 때 우리 외웠던 그림입니다.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이런 말이 있었죠. 원가는 매출 총이익이었잖아요. 됐죠? 자, 보세요. 그러면은 아까 앞에 걸 연관 지어서 한번 봐야 되니까 잠깐 좀 지울게요. 자, 이거 지우고 이렇게 해볼게요. 자, 지금 매출 원가가 아까처럼 이렇게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도 떨어진다. 그러면은 총이익은 커지죠. 지금 뭐 말하는 거냐면요.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이 지금 반대 관계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등호도 마찬가지로 가시라는 거예요. 보시다시피 매출 원가가 오른쪽으로 벌리고 있네. 그럼 총이익은 매출 총이익은 왼쪽으로 벌려요. 그리고 매출 총이익 밑에 보면 영업이익이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단기순이익 나오잖아요. 지금 요거는 2급 수준이기 때문에 제가 아직은 설명 제대로 기초는 설명 안 드립니다. 안다는 가정하에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업이익도 커지고 단기순이익도 커진다. 요거 지금 이해 안 되시면 저거만 넣으세요. 그리고 나중에 손익계산서 부분 하시고 나서 다시 와서 보세요. 그럼 이해 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매출총이익이 커졌다, 영업이익도 커졌다, 단기순이익도 커졌다라는 관계가 성립한다 입니다. 됐죠? 다시 정리할게요. 암기하는 방법. 우선 가나다 순으로 적는다. 방법들을. 두 번째, 개별법이랑 소매제곱법은 안 적습니다. 여기서는요. 왜냐면은 얘네들은 비교할 수 없어요. 개별법은 하나하나 다 그냥 따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한다고 해서 얘가 뭐 크게 달라지는 거 없어요. 자, 보겠습니다. 자, 물가 상승하면 이제 기자가 왼쪽으로 입을 벌리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등호도 마찬가지로 적는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적고요. 됐죠? 그 다음에 매출원가는 기말재고와 반대관계니까 반대로 부등호. 단기순이익은 매출총이익과 관련이 깊은데 매출총이익 자체가 매출원가와 반대관계니까 또 반대가 되는 거예요. 서로서로. 자, 그 다음 보세요. 물가가 하락한다는 가정이 되면요. 괄호 안에 걸로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방향이 다 반대가 된다 보시면 돼요. 물가 하락한다 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 반대가 돼요. 그러니까 세무에서는 하락도 나와요. 물가 하락하면 이래 될 거야 라고 나오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아직까지는 물가 하락 가정은 안 나왔어요. 하지만 그냥 원리만 아시면 되잖아요. 물가 하락이면 우리가 기억했던 거 다 반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풀어볼게요. 자, 이렇게 문제를 먼저 풀겠습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수량 결정 방법에 해당하는 것은 어느 것이냐 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억을 했다면요.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입니다. 답은 쉽게 나오죠. 그 다음 중 재고자산의 평가 방법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매합니다. 왜냐면 이게 단가 결정 방법인지 수량 결정 방법인지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보기를 보고 좀 판단하셔야 돼요. 실지재고조사법부터 나오죠. 실지재고조사법, 수량, 후입선출법, 단가, 선입선출법 단가잖아요. 그럼 답은 일단 1번입니다. 근데 가중평균법, 평균법은 아까 배우긴 했어. 근데 가중이 뭐야? 얘는 그냥 앞에다가 가중이란 말을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운 평균법입니다. 그 앞에 이제 가중이라는 단어를 제가 생략하고 말씀드린 거예요. 평균법입니다. 그 이번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가겠습니다. 재고자산 평가와 관련한 다음의 방법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이렇게 내야죠. 문제는 여기 이제 좀 더 깔끔한 문제죠. 자, 선입선출법 단가 결정 방법, 후입선출법 단가 결정, 가중평균법 단가 결정 방법. 그럼 계속기록법은 수량 결정 방법이니까 답이 되네요. 됐죠? 그럼 네 번째 갑니다. 다음 중 재고자산의 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성격이 다른 항목은 돼 있어요. 이것도 뭐
같은 방식입니다. 선입선출법 단가, 계속기록법 수량, 총평균법 단가, 후입선출법 단가. 답은 2번.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보이시죠? 반복됩니다. 자, 5번 갑니다.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라고 했어요. 그리고 재고자산의 재무상태표의 재고자산을 가장 최근의 원가, 이건 현행 원가죠. 즉 시가나 공정가치, 지금 현재 시세를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에 표현한 데 있죠. 재무상태표에 재고자산을 표현한 데 있었잖아요. 이 말은 재무상태표는 우리가 보통 언제 만드는지 아시면 돼요. 재무상태표는요, 우리가 보통 기말에 만들잖아요. 1년 동안의 농사를 다 정리하는 입장에서 재무상태표에, 기말 재무상태표에 여러 가지를 표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묻는 문제는 기말 재고자산, 자산이 최근의 원가를 잘 나타내는 거. 다시 읽을게요. 물가가 상승하는 경우 기말 재고자산의 가장 최근의 원가, 현행 원가를 잘 표현하는 원가 결정 방법은 뭐냐? 아까 나왔잖아요. 선입선출법이라고. 됐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체크. 그 다음에 6번 갑니다. 자, 물가가 상승하는 시기에 있어서 물가 상승 가정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기초수량과 기말수량이 같을 경우에 이거 끊으시면 되겠고, 그 다음 매출원가와 단기순이익, 법인세 비용을 가장 높게 하는 재고자산 원가 결정 방법으로 묶여진 것은, 자, 매출원가, 그 다음에 매출원가가 일단 가장 크게 하는 거 위로 올라가서 볼게요. 위로 올라가서, 자, 지금 매출원가 여기 있거든요. 가장 큰 거 후입선출법입니다. 맞죠? 그러면 물가 상승 과정이에요. 지금 현재. 자, 후입선출법 답은 2번이네요. 그래서 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딴 거는 뭐 그냥 찾아보세요. 이건 제가 설명드릴 거 없어요. 자, 다음 중 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 이것도 물가 상승 과정. 이게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조만간에 물가 하락 나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반대로 기억하세요. 꼭. 이건 답 1번입니다. 체크할게요. 위에 올라가서 그 아까 보시면 돼요. 근데 물가 하락이 나올 것 같아요. 그것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 계산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기출문제, 전산액기 2급 문제이긴 합니다만, 요거는 이제 개념적인 면에서 좀 알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 그래서 제가 문제 넣어놨습니다. 자, 요거를 어떻게 푸냐면요. 티 계정을 하나 그립니다. 그리고 여기 기초 보이시죠? 여기를 기초 이렇게 적습니다. 수량 100개죠. 100개. 곱하기 단가는 100원 돼 있죠. 그렇게 하니까 총 금액은 만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디테일하게. 그 다음 매입. 첫 번째 매입입니다. 그럼 첫 번째 매입 여기 적을게요. 몇 개? 500개 매입했고요. 곱하기 단가는 120원. 됐죠? 그러면 6만원 적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매입. 여기 있죠? 두 번째 매입은 200개. 곱하기 150. 하나에 150. 지금 특징은 물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사 올 때마다 계속 하나당 가격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게 됐어요.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차변의 합계액을 한번 내볼게요. 잠깐만. 7만원에 10만원. 내가 판매 가능한 금액은 총 10만원 되겠습니다. 됐죠? 근데 문제를 다시 읽어볼게요. 다음은 12월 상품 재고장이다. 총평균법을 사용하는 경우 묻는 거 매출 총이익은 얼마냐 라고 했죠. 자, 그 총평균법 하는 법 먼저 총금액 지금 10만원 나왔고요. 요거를 총 개수로 나누셔야 돼요. 총 개수 600에 800개네요. 이런 식으로 나누겠습니다. 잠깐 계산기를 좀 써볼게요. 10만원 나누기 800개 125. 자, 이러면 하나당 125가 되네요. 됐죠? 그 다음에 보세요. 매출한 거 매출 250개 팔았고요. 두 번째 매출
또 250개 팔았네요. 그럼 얘네들은 결국은 이제 하나당 얼마짜리다? 방금 계산한 평균 단가가 판매한 거의 원가가 되겠죠. 판매한 거의 원가 이렇게 계산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또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50개 곱하기 125는 31250 31250 되거든요.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62500. 얘가 뭐냐면 매출원가예요. 됐나요? 자, 지금 매출 총이익을 구해야 했죠. 그러면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이 되냐면요. 매출 총이익 같은 경우는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빼는 거잖아요. 원가를 빼면 매출 총이익 됩니다. 자, 그럼 지금 보세요. 판매할 때 판매가가 210, 210이잖아요. 그럼 요 안에는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총 500개 팔았어요. 두 개 합치면 500개거든요. 500개 곱하기 210원에 팔았잖아요. 됐죠? 그럼 요 금액을 계산해 볼게요. 500 곱하기 210은 자, 계산해 보니까 10500 나왔어요. 그리고 아까 매출한 거 계산했죠? 빼기 62500 뺄게요. 빼기 62500 자, 하면은 42500 얘가 바로 답이 되네요. 보이시죠? 자, 이렇게 답을 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이급 문제 치고는 조금 시간도 걸리고 난이도 좀 있는 문제였죠. 예, 그런 문제였습니다. 요거는 이제 할 줄은 아셔야 되니까 한번 풀어봤어요.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이것도 뭐 비슷한 방식입니다. 이것도 비슷한 방식인데요. 자, 보세요. 선입선출법으로 월말 재고액을 계산하시오. 되어있죠? 이건 아까는 평균법, 지금 보시는 거는 선입선출법 되겠습니다. T 계정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월초 보이시죠? 이건 아까 배웠던 기초랑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월초 자리는 기초 자리처럼 적으시고 10개 곱하기 하나당 500 적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날짜 10월 5일 보이시죠? 여기 매입 하면 첫 번째 매입은요 10월 15일인데 이때 매입했고 10개 곱하기 하나당 600원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0월 23일 날 매출했네요. 매출 15개 곱하기 900돼 있는데 여기는 이제 900을 적으시면 안 되겠네요. 왜냐하면 지금 요 T 계정 안에는요 어떤 정보가 나와야 되느냐 하면 원가의 흐름 정보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지금 요 매출액 옆에 있는 요 정보 있죠. 얘는 판매가예요. 판매가는 여기서 적으면 안 되고 나중에 넘어가서 매출액 빼기 매출원가 할 때 그때 매출액에다가 판매가인 900원을 이렇게 반영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파란색 T 계정이죠. 지금 우리가 그리고 있는 그림. 여기서는 원가의 흐름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원가의 흐름만. 그러다 보니까 판매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매출 이거 어떻게 하란 말이야?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 자, 그러면은 뭐 있는 정보는 다 적었네요. 아, 매입 하나 더 있네. 10월 25일 두 번째 매입합니다. 5개 하고요. 하나당 700원 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은 총 개수 한번 해볼게요. 총 개수 25개. 판매 개수가 지금 15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월말이죠. 기말은 아니고 월말 총 25개가 돼야 되니까요. 월말은 10개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10개다. 자, 그러면 선입선출법입니다. 선입선출법이기 때문에 기초에 있던 게 먼저 팔려 나갑니다. 요 10개 있죠. 10개가 요 15개 중에 10개 먼저 팔렸습니다. 하나당 500원짜리였습니다. 됐나요? 그
근데 15개 중에서 10개 나갔고요. 나머지 5개는 어디서 왔느냐? 자, 여기서 옵니다. 여기서 5개가 왔어요. 얘는 하나당 600원짜리거든요. 됐죠? 그럼 이제 월말이 10개입니다. 그럼 10개 중에서 보세요. 자, 두 번째 여기서 5개가 오고요. 하나당 600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5개는 마지막으로 매입한 거에서 오는 거죠. 얘는 하나당 700원이었습니다. 이제 계산해 볼게요. 자, 여기다가 5,000 적고, 그 다음에 6, 5, 30, 3,000, 3,000, 7, 5, 35, 3,500 적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이 두 개는 매출 원가 8,000원 됐죠? 그 다음에 밑에 두 개는 기말 재고, 뭐 여기서는 월말 재고죠. 월말 재고 금액은 6,500 되겠네요. 문제에서 물어본 건 월말 재고니까 여기 6,500 되겠습니다. 됐죠? 그리고 매출원가도 지금 나왔으니까 보세요. 답은 어쨌든 뭐 6,503번인데요. 매출원가를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체크하셨죠?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체크합니다.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 정리합니다. 끝장회계 수업은 추가로 넣을 수 있는 거까지 다 정리해드리니까 다 들으셔야 돼요. 자, 매출원가 이야기했고 월말 재고 이야기했다. 그럼 또 뭐 물어볼 수 있느냐 하면 매출 총이익도 물어볼 수 있어요. 매출 총이익. 자, 매출 총이익은 어떻게 계산되느냐? 매출액 빼기 매출 원가 매출 총이익이잖아요. 맞죠? 아까 매출원가 8,000원이라면서요. 그럼 빼기 일단 8,000원 적으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매출액은 얼마이냐는 거죠. 보세요. 지금 총 몇 개 팔렸냐면 15개 팔렸죠. 그럼 15개가 팔렸는데 판매가 아까 전에 나왔잖아요. 900원이라고. 900원에 팔렸다. 이게 이제 계산해 볼게요. 900 곱하기 15 135네요. 그러면은 총 매출액은 13500입니다. 됐죠? 빼기 8000 매출 총이익은 5500 됐나요? 그러니까 매출 총이익까지 정리하세요. 이 문제 하나를 통해서. 이게 1타산피입니다. 문제 하나를 가지고 그 답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관련된 문제까지도 다 정리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됐죠? 자, 이제 재고자산의 마지막 부분 추가 정리 부분인데 요거 하면 이제 재고자산이 끝나겠습니다. 볼게요. 아까 전에 우리 봤었던 거는 뭐였냐면 기말 재고자산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다면, 그쵸? 이것도 이제 기말 재고, 여기 기말이잖아요. 얘는 P 곱하기 Q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올바르게 평가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얘네들의 그러니까 가치가 하락하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기말에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가치가 하락해요. 첫 번째 가치 하락분은 뭐냐면 단가가 하락하는 거.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 하나당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겠죠. 두 번째는 수량이 감소하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쨌든 간에 기말 재고자산이 하락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래서 P 단가 하락과 Q 수량의 감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부분이 바로 P의 하락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P가 하락하는 거, 단가가 하락하는 거를 우선 뭐라 부르느냐부터 기억해 주세요. 재고자산 평가해보니 손실났다 라고 부릅니다. 됐죠? 두 번째, Q가 하락하는 겁니다. 얘는 보시면 재고자산 감모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일단 이건 계정 과목인데 이름을 좀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됐죠? 그럼 보세요. 가격이 단가가 하락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기 보시면 가격 하락 시 분계를 보세요. 차변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라고 해서 이거 비용 계정이거든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얘는 매출원가입니다. 매출원가에 소속됐어요. 매출원가는 카테고리에.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보이시죠? 얘는 우리가 앞에 잠깐 배웠었는데 재고자산의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어요. 여러분 차감적 평가 계정 기억나시나요? 대표적인 차감적 평가 계정이 뭐가 있었습니까? 이거 나온 김에 또 정리하는 거예요. 나올 때마다. 대선 충당금 있었어요. 차감적 평가 계정. 두 번째 감가상각 누계액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있었고요. 그 다음에 자체 할인 발행 자금 있었잖아요. 할인이었습니다. 할증은 아니었어요. 이런 것들 좀 같이 기억을 세트로 하십시오. 지금 차감적 평가 계정 나온 김에 제가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세트로 기억을 해 주십사 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이제 말문제로 이렇게 나와요.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했죠. 왜냐면 아까 분기할 때 차변에 매출원가에 평가손실 분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매출원가에 합친다는 뜻이에요. 가산, 차감이란 말은 틀린 말이죠. 여기서는요. 이런 걸로 장난치거든요. 그 다음 감모손실을 보겠습니다. 감모손실은 뭐냐면 수량이 감소했다 했잖아요. 근데 이 수량 감소도 정상감모라는 게 있고 비정상감모라는 게 있어요. 먼저 정상감모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매년 혹은 매달 한 뭐 10개 정도 예를 든 거예요. 10개 정도는 항상 감소가 되더라 수량이. 그런 걸 정상감모라고 해요. 두 번째 비정상감모는 그 10개를 벗어난 더 넘은 거죠. 한 15개가 만약에 감소가 됐죠. 그러면 10개는 정상감모분이고 5개는 비정상감모분이 되는 거예요. 자, 우리 생각을 해보세요. 10개는 항상 이렇게 감소가 되더라. 내가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 추가적으로 더 발생한 비정상 감모는요. 아까 5개 추가로 더 했죠. 요건 네가 컨트롤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보세요.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보이시죠? 요건 정상 감모 때는 매출원가에 가산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물건을 파는 과정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일이 아니냐. 그러니까 매출원가로 처리하자 이고요. 그다음 비정상 감모는 네가 컨트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물건 판매하는 행동과는 관계없어. 이거 영업의 비용이야. 로 처리해라. 그리고 분계는 이렇게 갑니다. 여기 이제 비정상 감모 때 분계예요. 비정상 감모 때 분계고 정상 감모 때는 따로 분계는 공부 안 하셔도 되고 됐죠? 그러면 이제 매출원가가 뭔지 영업의 비용이 뭔지 헷갈리시면 우선은요 손익계산서 가면 배우는 거니까 나중에 배우겠구나 그거 배우고 나서 다시 돌아오셔서 한번 더 보신다 생각하시고 그럼 지금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거 첫 번째는 평가손실은 매출원가의 가산 됐죠? 그 다음에 정상 감모손실은 매출원가 가산 비정상은 영업외 비용의 가산 이것도 기억해 주시고요 그거 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갑니다. 자, 1번. 다음 중 재고자산의 기말평가시 적합법을 쓴다. 요거는 이제 단가와 관련된 이야기예요. P와 관련된 이야기. 그 내용으로 틀린 것은 무엇이냐? 자, 이 문제를 통해서 적합법에 대한 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먼저 가격이 하락했다. 발견됐죠? 그러면 재고자산 평가손실 차변. 평가총단금 대변 맞습니다. 그 다음에 회복이라는 단어 쓰는 거 보이시죠? 회복했을 때는 평가총단금 차변으로 보내서 취소. 그 다음에 대변에는 왜 충당금 환입이라는 계정이 나왔냐면 1번처럼 하락할 당시에 평가 손실하고 비용 처리인 거잖아요. 비용은 한번 처리되면 끝이에요. 떨궈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을 다시 취소한다라는 개념보다는 이제 충당금 환입이라고 해서 이런 계정을 쓰는 거예요. 충당금 환입. 근데 대고자산 평가 손실 때부터 다시 보세요. 요거 매출원가 처리 안 됐었잖아요. 매출원가에 가산한 데 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럼 충당금 환입도 매출원가에서 차감한다라는 표현이 나올 거예요.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3번 보기 보시면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한다 있죠. 틀렸어요. 매출 원가로 분류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답은 3번. 됐죠? 3번이고 평가 충당금 나오죠. 얘는 손실 말고 평가 충당금 요 부분입니다.
부분은 재고자산에서 차감적 평가 계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차감하는 형식으로 기재한다 라고 합니다. 그 저가법은요, 가격이,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가치가 하락했을 때 평가 손실을 요만큼 잡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가 다시 상승하잖아요. 요만큼 오를 수도 있고, 시세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냐면, 여기 상승한 부분 있죠. 이 부분만 회복에 대한 분개를 하셔야 되고요. 평가에서 원래 가격보다 더 올라갔다? 요거에 대해서는 따로 분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이제 재고자산은 그래요. 주식이나 증권 같은 경우는 원래 취득 가격보다 높아지면 평가, 이익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재고자산은 애초에 내가 그런 목적으로 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떨어지고 회복하는 거에 대해서만 분개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 기말평가 시 저가법을 사용하는 경우 그 내용으로 맞는 것은 하네요. 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판관비로 한다가 아니라 매출원가. 재고자산 평가 충당은 비유동 부채가 아니라 자산의 차감적 계정이었죠. 그 다음에 충당금 환입은 영업의 수익이 아니라 매출원가. 그 다음에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재고자산에서 차감한 형식으로 계제한다. 맞습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또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3번, 4번을 하고 잠깐만 읽겠습니다. 재고자산의 저가법 적용과 관련하여 타당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않는 것은. 자, 재고자산을 저가법으로 평가하는 경우 상품의 시가는 순실현 가치를 말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맞습니다. 그냥 이 문장은 좀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재고자산 평가를 위한 저가법은 원칙적으로 항목별로 구분하여 적용하는 게 맞습니다. 다 통합해서 한다? 이게 틀린 말이에요. 항목별로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 시가는 매 회계 기간 말에 추정한다. 원래 평가는 보통 기간 말마다, 매 회계 기간 말마다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시가가 장부금액 이하로 하락하여 발생한 평가 손실은 여기까지는 뭐 맞는 말인데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가 아니라 매출원가, 매출원가에 가산한다, 매출원가로 처리한다가 맞는 거죠. 답은 4번이 되겠고요. 자, 이제 재고자산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재고자산과 관련한 다음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라고 했네요. 옳지 않은 거. 자, 재고자산의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원가에 포함 아닙니다. 원가에 포함하려면요, 재고자산을 제조할 때 든 돈이라든지 매입할 때 든 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판매와 관련된 비용은 판관비, 그러니까 판매비와 관리비에 들어가야죠. 그렇기 때문에 답은 1번. 2, 3, 4번도 일단 볼게요. 소매제고법은 실제 원가가 아닌 추정에 의한, 그러니까 요거만 기억하세요. 소매제고법은 추정에 의한 방법이고 유통합니다. 요 정도 키워드만. 그 다음에 재고자산의 감모손실은 수량 감소였고요. 평가손실은 시가의 하락이죠. 됐죠? 자, 재고자산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